오늘 내일을 나답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조인 스타트업 장영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저 미리 사전 공지. 제가 만병통치약 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나왔고요. 다만 네가 뭐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저답게 살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조금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너는 요즘 무슨 일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많이 들으며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사실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도 그 질문에 맞게 자기만의 일을 개척하는 사람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저와의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서 나만의 답을,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그리고 내 아이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는데? 라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했던 탐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조금 산업화 시대 이후에 근대 교육제도 하에서는 저희는 마치 객관식처럼 짜여진 단계를 밟아온 게 아니었나?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형편되면 또 대학교 가는 거고 그 다음엔 또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고 쭉쭉쭉 우리는 그냥 마치 빈칸 채우기를 하듯이 몇 개? 선택지라고 하면 1, 2, 3, 4 좀 많으면 5, 6? 여기 선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회가 아니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의로운 법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됐던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저는 좋은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부모님, 선생님 말씀 듣고 잘 자랐던 모범생. 그런데 대학교에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였던 것 같고요. 그렇게 대학교 4학년까지 다니면서도 계속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고 살고 싶은 거지? 고민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결론은 저는 원래 식품영양학이라는 전공을 공부했었는데 그 전공 공부에서는 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계속 다른 길을 탐색하다가 우연히 대학교 4학년 때 법학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저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0대 후반은 이제 법 공부와 함께 사투를 벌였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20대 후반은 정말 이제 법 공부와 사투를 벌이는 합격과 불합격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했었고요. 다행히도 딱 만 30이 되던 해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래, 이제 네가 밥벌이 하겠네? 그럼 이제 우리 안녕? 이젠 안정적으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안정적인 삶이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해보고 나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네? 세상은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무채색인 거예요. 사람들은 변호사를 즐거울 때 찾아갈까요? 네, 아니잖아요.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 너무나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내가 과연 그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닥치고 빨리 하라고 그냥 일이라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내 일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었고요. 그걸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작정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법률은 되게 천천히 변하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즐거운가?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 품었었죠. 자, 어찌 보면 저는 일에 대한 나에게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스텝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 그렇게 저는 그 질문을 품으면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기업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도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변호사라는 업무와 기업 세계를 접목할 수 있을까? 그 중첩점으로 찾은 게 기업 전문, 작은 기업들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일을 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기업가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걸까? 특히 저에게는 작은 기업들, 아무것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걸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제로 투 원이라고 하거든요. 제로 투 원을 해내는 사람들. 사실 저는 중소기업들을 이제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애지중지하는 이 제품을 가지고 오면 그 열정에 감동이 되어서 저도 막 신나는 거예요. 와, 이분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죠. 그래서 그 전 단계 스텝으로 했던 거는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인터뷰해서 글 쓰는 일을 했었어요. 한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한 2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창업 그까이 거 나도 한번 해보지 싶었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대단한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품었던 가설은 이거였어요.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비싸다.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 기존의 선배님들은 문턱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내가 문턱을 낮춘다면 고객들이 환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터질 것 같은 데를 자꾸 와보는 거예요. 그때 로망이 있어가지고. 자, 아름답죠. 법률사무소 겸 북카페.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는데 거기 변호사가 있어. 그래서 네, 법률 문제를 막 이렇게 의견을 줘. 너무 아름답죠. 네, 아름답지만 이 저의 아름다운 이상이 6개월을 못 갔습니다. 네, 제가 창업이라는 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채우는 무한한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 끈기가 필요하다는 걸 짧게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무턱대고 창업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긴 채 저는 다음 모험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다양하게 두들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 드릴 텐데요. 어쨌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창에서 계속 모험을 하다 보니까 또 귀인을 만났어요. 어떤 귀인이었냐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문제의식. 아니, 이렇게 할 만큼 다 해봤는데 왜 사회에 나오니까 다시 제로 투 원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일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준 거지?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익혀야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때 마침 그 질문을 바탕으로 기업을 만들었던 기업가를 만났어요. 아마 여기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라는 걸 한 메일로 만드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메일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회사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줄 수 있는 걸 나눠주면서 몇몇 단체들을 돕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를 드나들게 됐는데 그때 어느 한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어차피 일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상황에선 그 어느 때보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혁신가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교육은 혁신가들을 길러내지 못한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창업가였고 그분과 저 그리고 또 그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와,
또 이제 이게 창업이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긴 하던데 그냥 그때는 하고 싶다, 해야 한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 우리 혁신기업가 학교라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오프라인부터 만들고 졸업증을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에서 시작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뭘 했느냐?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런 기업 세계, 기업이라는 게 큰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피하기보단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요런 마인드를 갖춘 인재들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앙트십 스쿨이었고요. 청소년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럼 모두 다 창업해야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 창업한다는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일단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가보게 하는 그럴 정도로 쉽지 않더라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다 창업하라고 해야 되나? 다른 옵션은 없나? 라고 했을 때 찾아낸 옵션이 조인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스타트업이란 단어 요즘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제가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차역에 가도 막 스타트업 라운지 막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께 주는 의미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도전하는 도전자들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로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친구가 한다고 하면 일단 좀 말려보고 진짜 한다고 하면 하게 할 만한 그런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적인 단어이긴 한데요. 제가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창업은 진짜 난이도가 높은데 깃발 든 사람 그런데 그 깃발을 함께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을수록 이 깃발을 함께 들어보는 경험이 그 어떤 학교가 주지 못하는 성장의 경험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아다리가 딱 맞으면 기업도 살고 개인도 살아요. 그걸 제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된 배경을 제가 한 장짜리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같은 속도로 뛰고 있진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가 생기면 기업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고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 변화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제가 한때 일을 했던 법률이라는 영역은 세상이 다 바뀌면 가장 마지막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죠. 법률을 한 번 바뀌면 그걸 안 지키면 죗값을 치러야 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모든 사람을 규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급변하는데 누군가 저 앞에 가서 지팡이로 짚지 않으면 또 안 변하는 게 또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주체는 다른 속도로 뛰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변화에 맞는 속도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에서 앙트십 스쿨, 조인 스타트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앙트십 스쿨을 시작했던 건 2013년도였고요. 그리고 조인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건 2016년도였는데 그렇게 청소년 때 만난 친구들이 지금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알만한 회사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나 토스 그리고 야놀자 이런 큰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앙트십 스쿨을 통해서 했던 교육은 나가서 창업해 이런 게 아니고요. 너의 시선으로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직접 해결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나가서 이게 돈이 되니 안 되니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해결하는 그 근육이 생기면 나가서 그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한 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그 훈련이 청소년 시기부터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고요. 그때 저희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고등학생들이 했던 게 자전거 공유 서비스였어요.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의 일이었고요. 그냥 버려진 자전거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고치고
본인들이 1,000원의 가입비를 받아서 카톡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자기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문제 해결의 근육.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번지수를 짚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나는 깃발 드는 역할이 좋아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깃발 드는 애 옆에서 함께하는 게 더 좋아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정리할 때 되게 즐거운 것 같아. 누군가는 또 저질러서 사람들한테 알릴 때 즐거운 게 사람 있는 거고요. 적성 검사를 해서는 나오지 않을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사실 마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지식이라는 건 여기 책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접근 가능성이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다음에 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인류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경험 자본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기도 해요. 경험 자본이 더 이제 얻기가 비싸지고 희소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할 때는 경험 자본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 자본으로 본인 스스로를 더 탄탄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을 기회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생들, 청소년들 단계에서는 이런 경험 자본을 쌓아주는 게 맞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좀 더 직접적인 훈련이 필요하네 라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게 조인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의 인재들을 연결하는 일을 했어요. 해보면 사실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기업은 너는 이것만 해? 라고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터들꼴만 하더라도 터들꼴이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에. 해치우고 해치웠는데 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집안일을 이렇게 할 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처럼. 작은 기업에서 생존하려면 너는 대표고 너는 직원이니까 이 일만 해 라는 게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우리는 생존해야 해 라는 절대 목표 아래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이걸 해치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계속 연결하면서 스스로 근육이 더 단단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나는 스타트업은 너무 속도가 빨라.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먼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나는 창업을 해보는 게 좋겠어. 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게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곳을 제가 하나하나 한 기업을 수만 명을 채용하는 기업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타트업과 인재를 연결하면서 스타트업이라는 요 새롭게 생겨나는 자극 기업들의 연합체를 학교처럼 이용한 그런 과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더 큰 아이들이죠. 이렇게 조인 스타트업을 거친 친구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로 자기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 기업의 에이스가 되어서 그 기업의 성장을 이끌기도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역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인 스타트업을 서비스를 시작했던 게 2016년 3월이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 5명 데리고 했어요. 그런데 쭉쭉쭉 그해 12월에 이런 모습이 펼쳐졌었죠. 이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이라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갈망이 컸구나. 우리에게는 학교와 세상 사이에 중간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앙티십 스쿨과 조인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찌 보면 저희 서비스를 거쳤던 친구들이 선배가 되어서 또 후배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순환 사이클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놀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채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냥 건너뛰어버린 친구이거든요. 고등학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할 무렵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중견기업이나 이제 뭐 대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코스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앙티십 스쿨을 경험하면서 스타트업 세계를 경험했던 이제 채원님은 스타트업을 첫 번째 직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스타트업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했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일했던 스타트업이 야놀자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지금은 야놀자에서 또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또 건대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대학 교육과 자기만의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채원님 부모님 부럽죠. 네. 고3 뒷바라지도 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대학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제도의 모순과 어려움들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그 사이사이를 현명하게 건너뛸 방법을 찾기를 게을리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어찌 보면 사회 격자 사이에 숨어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하나씩 이런 방법도 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채원님 같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스타트업으로 정해서 한 4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만의 회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생겨났고 저 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생겨나고 이제는 뭔가 도전적인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그러니까 불확실함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는 이 일의 형태를 자기를 찾아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의사, 변호사들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본인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채원님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데요. 여기 김지연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에 합류를 했는데요. 부모님 엄청 반대하셨어요. 왜냐? 네가 이렇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해서 선택지들이 너무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한 스타트업에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차라리 창업을 해라. 그럼 내가 덜 창피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면서 날마다 이제 출근을 하며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고요. 이 김지연 님이 선택한 스타트업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김지연 님이 합류했을 때는 20명도 안 되는 회사였어요. 내일 망해도 아무도 놀랍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런 만큼 김지연 님은 회사에 합류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죠. 처음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이드들을 이렇게 다 컨택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일들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대표님과 딱 붙어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신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좀 더 잘하나? 어떤 일은 나한테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 그 지점을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찾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을 찾아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에 올 때만 해도 스타트업이라는 곳을 찾는 전문가 집단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창업을 한 변호사, 창업을 한 의사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스타트업으로 오지? 이렇게 맨날 망하고 불길한 소식이 들리는데도 그 이유는 일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과거하고는 달리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한 시즌 내 창업 기간을 돌아봤는데요. 저는 기업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학교를 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앙트집스쿨 조인 스타트업의 서비스 자체가 다음 세대가 조금은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돕는 일을 했는데 제가 함께 했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창업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따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만든 회사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든 회사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에게 있어서의 창업은 큰 돈을 버는
도구, 과정이 아니었고요.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저희 동료들에게 주었던 혜택은 큰 기업이 되어서 상장하고 뭐 큰 돈을 벌게 해준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걸 저에게 또 하나의 미션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앙티십 스쿨이라는 청소년 서비스를 함께 만들었던 동료들은 저보다 그 서비스를 아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창업해서 아주 멋지게 운영하고 있고요. 함께 일했던 친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카쿠의 토당이라고 하는데요. 큰 유니콘 기업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만족하는 일을 찾아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어찌 보면 저의 창업 시즌 1은 이렇게 일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역시 남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슬슬 기업에서 이제 퇴직하고 은퇴 모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로소 제가 제 맘대로 저의 일을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제로 잡은 게 바로 내일을 나답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대학교 졸업할 때 창업이라는 단어는 제 선택지에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창업가를 주변에서 보기도 어려웠고요. 창업을 제가 한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생소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딸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는 창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희 딸만 그런가? 봤더니 지금 세대가 저마다 창업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창업가로 살아가는 자신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그 배경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장표 안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이게 1900년도 부활절날 아침 뉴욕 5번가의 풍경이에요. 수많은 마차 사이에 자동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와, 완전 신문명이죠. 1900년. 13년 후에 같은 날, 같은 도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네, 이제는 모두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1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실 때 다 자동차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성능이 100년 전보다 좋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죠?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죠. 뭐 우리가 사람이 운전을 안 한다거나 이런 차이는 없었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은.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 이젠 판교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인식은 못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 사이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젠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단순히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들이 바뀔 건데 하드웨어적인 변화 외에도 저희가 또 염두해야 될 변화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 이런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바꾸잖아요. 하드웨어 중심이던 사회에서는 분업화해서 내가 요 일만 끝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신망이 깔리면서는 조금 일의 모양이 달라졌죠. 즉 각자의 일을 하는 모습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뀌었지만 일의 경계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본격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날마다 신문을 펼치면 자꾸 AI야. 나하고 인공지능이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이 자꾸 생겨요.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본인의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서를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서 아예 서문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썼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본인이 써놓은 글이 많으니 이제 명령어를 전달했을 때에도 훨씬 더 풍요롭게 서문이 써지는 거죠. 자, 자꾸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래. 도대체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하고는 뭐가 관련이 있는 걸까? 일단 저하고 관련이 있는 점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글을 쓰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냥 제가 명령어만 이렇게 넣으면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돈도 안 받아요. 이 서비스가. 나중엔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자꾸 제 삶에 들어와서 마치 20년 전에 저희가 검색을 이용해서 내가 모르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듯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아이가 마치 내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슬금슬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의 속도와 모습이 얼마나 빠르냐면 2017년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2017년도에는 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무슨 직업부터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이런 육체 노동의 직업들은 없어지고요. 이런 창작하는 직업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5년 후 저희는 알게 됐죠. 오히려 요즘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더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젊은 세대는 또 육체 노동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인난이 심각해졌고 창작자의 일들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창작자들의 일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얼마 전에 이 웹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창작을 하니까 자꾸 웹툰 작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은 작품들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 우리 100년 전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서 기계를 마구 때려 부쉈잖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인류는 알고 있죠. 잠시 우리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새로운 변곡점은 어떤 변화를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온 세계경제포럼은 이런 도표로 표시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했어요. 당연히 없어지는 일자리 있을 거고요. 생겨나는 일자리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서는 없어지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거고 생겨나는 일자리가 적을 거다. 그리고 중간에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가 뭐 연구 결과일 뿐이지 앞으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T와 유사한 브리티시텔레콤이 이제 디지털화를 앞두고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지금 일자리 중에 40% 정도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이건 남의 나라 일을 예로 들었지만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들, 거기에 저희는 한 콤보가 더 쌓였습니다. 무엇이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양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고 일어나면 막 아파트가 올라가고 건물이 올라가는 산업화의 결과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죠.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뚫고 있고 자산 가격은 높아가는데 사람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저성장이라는 또 하나의 이제 충격파가 덧붙여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서 충격파를 완화하지?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 이젠 신입을 대거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의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경력으로 이렇게 채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커리어의 이제 과정을 돕게 된 친구가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 내가 배운 걸로 취업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문과생이어서 로스쿨을 진학을 했죠. 막상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또 이 변호사라는 일이 법률 업무라는 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행히 좀 판단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20대 후반은 나의 일을 찾는 기간이야 라고 설정을 해놓고, 물론 대충 해보고 만 게 아니고요. 정말 아주 기간을 정해서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해봤는데 아니면 턴하는 걸 상대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무렵 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았느냐? 디지털화.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영역에서 수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수요가 많은 데로 가자라고 해서 이 친구가 데이터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를 공부해보니까 의외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 공부하다가 그러면 지금 잡 마켓에서 수요가 많은 게 뭐지? 라고 하니까 또 이제 개발자였어요. 지금은 또 양상이 달라졌지만 3년 전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열심히 1년을 또 전력 질주해서 공부를 했고 다행히 작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요. 요즘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빠르게 컸기 때문에 다시 조금 불필요한 인력들을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선택했던 회사도 구조 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다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 보니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으로요. 자, 이제 기업들은요, 공채 외에 이렇게 수시 채용이라는 통로를 열어놓고요, 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야금야금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잖아요. 지금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업과 함께 했을 때도 함께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크다는 학습 효과가 생겼거든요. 옛날처럼 우리가 급성장하던 시절에는 네가 뭘 알겠니? 일단 들어오면 너는 싹이 좋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키워줄게. 이게 이제 지난 우리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 양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의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양상을 보면 그렇게 경력 신입으로 들어가서 일한 게 한 30 무렵? 자, 정년까지 채운다고 해도요, 일반적으로 50을 전후해서 회사를 떠나게 돼요. 50까지 가면 다행이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5년 남짓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고용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게 기업이나 개인이나 한 3년 정도를 적당한 기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뜻맞춰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정도면 네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우리도 너에게 기회를 줬어. 우리 서로 믿지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시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이제 직업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 가는 과도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와, 이제 우리 100세 시대고 70, 80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회사를 떠나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진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럼 50에서 80 사이가 비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주어진 일만 하다 보면 이 나머지 30년의 시간을 내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근육이 안 생겨버려요. 우리도 근육도 다양한 근육을 써야 저희가 골고루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다양한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근육을 키우는 훈련보다 다른 선택을 하는 흐름도 나타납니다. 와,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안정적인 걸로,
더 안정적인 걸로 가야지. 내 자식은 더 안정적인 걸로. 유일하게 하나 남았어요. 이제는 다 됐고, 아무따 의대. 이제는 스카이를 그만두고 다 의대로 몰려가는 현상이 한쪽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회색지대에 더 많은 사람 놓여 있죠. 어떤 현상이냐? 이제는 됐고요. 그냥 난 놀래요. 이런 사람들 생겨났고, 이런 세대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사토리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용어가 정의되어 있기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 와, 너무 피곤하다. 됐어요. 저는 그냥 근근히 먹고 살래요. 알바만 해도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세대가 또 생겨난 거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왜 벌어졌는지 인식해야 우리가 다음 스텝, 우리는 어떤 해결 방법을 선택할 건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런 현상은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이렇게 쭉 펼쳐진 이래에 자본주의라는 수레바퀴가 늘어가면서 이 지난 200년 동안 아주 급속도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게 선택지도 다양해졌고 일의 아웃풋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개인의 행복도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숨가쁘게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안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물론 이런 현실 속에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만 다 떠넘기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환경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어쨌든 사회가 바뀌는 건 내 영역, 내 노력만으로 안 되니까 그럼 일단 내 노력만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또 짚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3가지 줄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기술을 만드는 영역에 갈 수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2009년에 아이폰이라는 게 우리 모바일이라는 세상이 우리에 펼쳐지면서 그 세상을 제로 투 원 한 사람들과 함께 뒹굴며 살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요. 이 상황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는 것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새 판이 열릴 때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거죠. 마치 금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그중엔 누군가는 청바지를 팔아서 부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금광을 찾아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판이 새로 생길 때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판이 열렸을 때 또 이 판에서는 뭔가 그 안에서 기술을 만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누릴 수 있는 행운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 그럼 기술을 잘 이용해야죠. 조금 전에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 디자이너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검색해서 뭔가 정보를 찾았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하는 요 영역에서도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요런 영역도 잘 살펴봐야 할 거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3번째가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많아질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 따위가 면보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감하는 일,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나는 이 사람 정말 돕고 싶어 이렇게 교감하는 일, 누군가를 케어하는 일, 그리고 이런 터들골처럼 나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 찾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강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